AI의 가장 큰 기반은 무엇이냐? 이제 트랜스폼 모델이라고 하는 게, 트랜스폼 모델은 데이터가 많고 파라미터가 많으면 점점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의 당연스러운 이제 결론이겠죠. 그래서 더 많은 형태의 GPU, 더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PU가 정말 과열이냐? 근데 실제로 봤더니 GPU는 거의 놀고 있어요. 이런 형태는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4 12단 양산 일정 앞당기기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2분기에도 이제 메모리 업계 1등을 달성했습니다. 25년 1월 1분기 때 3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기준을 봤었을 때 SK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 34%를 기록해가지고 뒤집어졌죠. 그게 이제 엄청난 어떤 업계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중심으로 그 헤게모니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반도체 제품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분량이 다 팔려버린 HBM3E 같은 경우가 이제 12단짜리 3E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IO 개수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IO 개수라고 하는 게 1024개 정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IO 개수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반도체에서 이 GPU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 처리 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HBM3E의 특징인 것이고, HBM4라고 하는 건 현재로 이제 기술력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요. 이 IO 개수가 확장되는 형태인 것이고, HBM4 12단 양산 일정 앞당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고객이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블랙에를 넘어가서 루빈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것의 양산 시기하고 어떤 확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4라고 하는 거 12단 양산 일정 당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업계에서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이제 HBM의 어떤 선단 노드, 그러니까 HBM3E라고 하는 그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3분의 1,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따라올 수가 없는 형태인 것이고요. 이것이 기술력 확보와 고객 확보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경쟁 상대였다가 HBM에서는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HBM3라고 하는 것의 실제 승인 일정은 SK하이닉스가 24년도에 됐었고, 근데 삼성전자는 HBM3E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도 승인이 안 된 상태죠. 엔비디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격차를 더욱더 넓히겠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수율 확보를 위한 기술적 해결 과제들로 어떤 게 있나요? HBM4의 수율 확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본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공정은 웨이퍼 공정이겠죠. 그래서 이제 웨이퍼 공정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반도체에서 이제 D램의 10나노 5세대라고 해주는 D1B라고 하는 것을 기본 다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세대 반도체였던 D1B가 별로 성능이 좋지는 않아서 D1C라고 하는 10나노 6세대 반도체 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HBM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개의 차이는 약간의 크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크기 차이가 작게 되면은 당연히 HBM을 만들 때 약간의 발열과 이것의 장점이 10나노 6세대 D1C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 수율 확보에 있어서는 D1B와 D1C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전공정의 수율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D1C, D1B라고 할 수 있는 5세대 같은 경우는 수율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게 업계의 통설인 것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 기반으로 했을 때 약간 50% 정도 수율이 나왔고, 그것이 실제로 양산에 뿌려져서 얼만큼 수율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HBM4를 만들어줄 때 승인 받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평가, 공정 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될 수 있는데, 이게 양산 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만큼 수율이 나오고 얼만큼 환경이 좋은지에 대해서까지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공정 수율 확보가 더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HBM4라고 하는 게 후공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가 원래는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그것보다는 이제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덱에서도 HBM4라고 하는 것의 단수 같은 경우가 이제 12단으로 결정이 됐고, TC 본더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TC 본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의 공정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SK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공정에서 뭘 바꾸냐?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Advanced MRMUF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MRMUF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가 성공을 거뒀던 소위 머플한 방식에서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한미 반도체 장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소재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막 쌓아 올릴 때 중간중간에 가본딩 했던 소스 같은 걸 없애가지고 뭐 플럭스 리스라고 있거든요. 플럭스가 붙이는 약간의 본드 같은 거고요. 그걸 좀 없애는 공정을 통해서 좀 더 공정 단순화 같은 거 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약간의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좀 개선된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의 방식을 활용하고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는 TC-NCF라는 방식이겠죠. 그런 걸 진행할 때 결론적으로 TC-NCF 방식에서 무언가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의 변경이나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일 수밖에 없어서 소재나 장비들의 개선이 삼성전자를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기업이 HBM4 양산시 고객사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이제 HBM을 만들 때 HBM이 이렇게 있고요. GPU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을 때 여기를 연결해주는 HBM 아래에는 소위 버퍼 다이라고 하거나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것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만 주로 만드는 회사죠. 물론 키파운드리라고 하는 8인치 장비의 시스템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매각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서 이제 HBM을 만드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원칩 솔루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삼성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커스텀 HBM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양날의 검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커스텀이 필요할까? SK하이닉스가 거의 엄청난 양을 납품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향으로 맞춰놓고 엔비디아가 만들어주는 TSMC의 버퍼다이를 놓고 하게 된다면 HBM은 그냥 동일한 품질을 계속 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되지 않고 엔비디아의 엄청난 물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조금 회사들이죠. 이제 지난번 6월달에 승인 받았던 AMD와 브로드컴의 승인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것들 물량이 한 10% 15% 내외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가 9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포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뭐 서버린 AI나 각 빅테크 회사가 만들 수 있는 HBM의 요구에서 맞춤형 커스텀 베이스 다이가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국유주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가장 큰 차이는 메모리만 있냐,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두 개 다 있냐 봤었을 때는 이 버퍼 다이를 커스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버퍼 다이 커스텀 여부가 삼성전자가 하나의 추격자로서의 발판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BM4의 기술적 진화가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반도체 제품 개발에서 이제 AI 기술의 발달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AI의 가장 큰 기반은 무엇이냐? 현재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은 데이터가 많고 파라미터가 많으면 점점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의 당연스러운 이제 결론이겠죠. 그래서 더 많은 형태의 GPU, 더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GPU가 정말 과열이냐? 실제로 봤더니 GPU는 거의 놀고 있어요. 대부분 HBM이 바틀렉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월이라고 얘기하죠.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실제 데이터가 용량이 너무 늦게 나와서 지금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HBM의 밴드위스도 아무리 한꺼번에 물동량 확 받아서 칩이 12개 대도를 딱 받아도 얘를 쓸어 담아가지고 GPU에 넣더라도 GPU 성능은 되게 발전되어 있고 HBM은 느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HBM4 2처럼 돼가지고 점점 이 물동량이라고 할 수 데이터 양이라고 하는 게 계속 늘면 늘수록 당연히 AI와 고성능 컴퓨터에서 데이터의 저장 과 활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게 바로 HBM4를 비롯한 메모리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요즘에 소버린 AI 막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SK가 울산에 6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근데 그것에서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그러면 이게 소버린 AI를 기존의 GPU 엔비디아 거 넣고 뭐
TSMC가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HBM 삼성 하이닉스 거 넣어가지고 그대로 칩은 하나에 6천만 원짜리 하나에 GPU 다 사가지고 그 껍데기 반도체 다 저기 대만 거나 미국 거예요. 그다음에 위에다가 딥시크 같은 거 소프트웨어 올려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거냐, 아니면 소버린 AI니까 국내 반도체가 아주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 기술력을 조정하고 그 메모리하고 칩 설계 같은 걸 같이 해서 한국형의 굉장히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버린 AI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SNS 되게 많이 글 남기고 이 반도체 AI 발달을 얘기하는데 꼭 칩은 다 사서 오고 AI 기술 발달될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느리다.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되게 잘 결합시켜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PAIM 얘기만 하죠. Process in Memory. 메모리가 느리니까 메모리를 가운데 놓고 시스템 반도체를 다 붙여놓자. 그게 낫지 않니?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서머린 AI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할 때 AI 반도체를 누가 만들 것이냐, 기존 걸 다 사올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장 갖게 할 수 있는 메모리가 느린 것을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해주고 메모리 느린 것을 최적화해가지고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파라미터도 굉장히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실제 우리나라가 탑3 AI 강국에 나올 때 이 HBM4를 기반으로 하든지 HBM4를 더 깔아 놓더라도 HBM4하고 옆에 있는 GPU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해가지고, 이게 이제 현재 뭐 네이버도 끼고요, LG도 끼고 막 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라고 다 연결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GPU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는 퓨리오사 등등이 다 연결돼가지고 얘네가 한국형의 소버린 AI 만들 수 있게만 된다면요,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최적화된 설계와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설계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된다면은 정말로 소버린 AI에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볼 것 같고, 이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돼서 실제 첫 번째는 반도체 업계 내에서 이 프로세싱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교두보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데 수입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반도체, AI 반도체 설계 능력 자체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HBM4 12단, 16단 양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슈로는 어떤 게 있나요? 현재 이제 HBM4가 이제 12단이 될 거고, 이제 HBM4E, 그러니까 4E라고 하는 게 익스텐디드겠죠. 그러니까 확장된 것이 16단이 될지, 아니면 HBM4E부터 16단이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HBM4가 16단 된다는 게 업계의 기본이었다가 제덱에서 이제 기존 하이브리드 본딩을 바로 사용할 수 없겠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훨씬 더 이 칩과 칩 사이에 배선을 얇게 해주고 굉장히 성능 좋게 해주는 기술인데, 이것들이 아마도 2026년 말 정도나 사용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HBM4의 12단, 16단 양산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본딩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TC 본더일 거냐, 하이브리드 본더일 거냐, 이것의 기술력이 바로 12단, 16단 양산 시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제덱 사이트에서 기존의 775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이 두께죠. 이 두께라고 하는 것을 더 높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위로 쌓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의 유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단, 16단 양산이라고 하는 게 개발되거나 발달될 때 뭐 당연히 단품의 기술력 중요하겠지만 12단, 16단의 확장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스펙이 유지됐었을 때 이 본더 장비의 변화, 본더 기술의 변화, TC 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하는 것에 적용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HBM 시장에서 신규 참여 업체들이 등장할 가능성과 경쟁 구도 변화는 어떻게 예측되나요? HBM 시장이 이제 아마도 2027년까지는 계속 확장될 것 같긴 합니다. 2027년을 제가 뭐 이 책에서 얘기했는데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현재 HBM은 소위 서버용 AI용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서버라고 하는 건 뭐냐? 인프라용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디바이스가 아니라 AI라고 하는 것에 통신을 연결해서 우리가 실제 GPU를 써서,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 있는 GPU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제미나이를 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제미나이나 오픈AI 돌릴 텐데 그 인프라가 되는 거에 가장 기반이 HBM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HBM을 만드는 제품 회사가 제품 회사. 이 제품 회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 삼성전자 세 회사가 지금 매출 수준으로 이제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2027년 정도까지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제품의 개발들이 확장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라도 이 현재 소버린 AI나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소위 자기만의 칩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이 있겠죠. 말하자면 NPU, TPU들이 막 있습니다. 뉴로포믹 반도체, 텐서플로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가 결국에 뭐냐? 기존의 엔비디아의 GPU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형 AI라고 하는 게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업계의 주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BM의 어떤 점유율 같은 것들은 기존의 반도체 D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봤을 때 2023년에는 5%에서 1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2025년 정도는 지금 현재는 20% 왔다 갔다를 보고 있고요. 2027년까지는 전체 D램 시장의 30% 이상이라고 하는 게 확보될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HBM의 소위 얘기하는 HBM과 연관되어진 실제의 설계사의 입장은 어떠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는 엔비디아가 현재 주도권이 현재 HBM 써가지고 얘기하는 것의 90% 이상을 다 확보하고 있는 여기에 들어가주는 소위 인프라용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는 기존의 GPU를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 빅테크 회사에서 봤었을 때는 칩 회사를 봤었을 때는 브로드컴 AMD라고 하는 게 현재 15%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칩 설계 회사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소위 빅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빅테크 회사는 NPU, TPU 같은 걸 만들어주는 현재 메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이런 형태의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빅테크 회사가 자기의 커스텀 칩을 만들어주는 게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실제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하겠지만 이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어떤 파이라고 하는 것을 브로드컴하고 AMD가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빅테크 회사들이 자기만의 칩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AI 반도체 설계 회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HBM의 가장 중요한 장비가 되겠죠. 장비가 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한화, LG, 그 다음에 ASM, 싱카와 이런 형태의 장비, 세메스까지 해가지고 이 장비사들이 각각의 마켓은 늘어나겠지만 각축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소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장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장비에서 기존의 TC 본더는 그렇게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장비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현재 나올 수 있는 회사들 하이브리드 본더는 대표적으로 가장 공정이 뭐가 필요한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바로 얘네가 이제 구리 증착 공정이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연마 공정이 필요해지고요. 세 번째로는 걔네를 붙여주는 형태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플라즈마 공정이 필요해지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공정은 웨이퍼 전 공정 장비 회사인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렐미서치 같은 회사들이 아주 하이브리드 본더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플라즈마라는 공정 장비 회사가 이제 현재 네덜란드의 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있고 당연히 다른 회사들이 이쪽 장비로 들어오기 위해서 연마 공정, 구리 증착 공정, 플라즈마 공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위해서 전 공정 장비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투입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장될 수 있겠다 얘기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소재사겠죠. 소재사는 대표적으로 바로 이 반도체에서 이 기존의 NCF 필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EMC라고 하는 형태의 MRMUF에서 나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NCF 필름이라고 하는 건 NCF 회사가 레조나기라는 회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MRMUF 회사라고 하는 게 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라고 하는 게 현재 나믹스를 만드는 데가 하이닉스에 넣고 있고 레조나기 만드는 데가 NCF를 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넣고 있겠죠. 이 회사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재 예를 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나 국내 회사들 중에서 바로 EMC 쪽의 소재라고 하는 것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MC 소재가 개선될 수 있다면 소재 회사의 어떤 마켓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 HBM을 직접 만드는 회사 현재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회사의 팹리스 회사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이제 AMD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가 빅테크 회사를 봤을 때 구글과 메타 정도가 MS도 있겠네요.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래로 후방산으로 넘어와서는 장비에서는 기존의 TC 본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ASMPT 그다음에 이제 싱카와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봤을 때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하나세미텍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전공정으로 넘어간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렐미서치, 베시 그때 등등이 나누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있고 마지막 소재 회사 같은 경우는 EMC라고 하는 거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게 레조나과 나믹스였고 기존의 삼성 SDI 등등을 통해서 국내외 소재 회사들의 국산화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반도체,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관련되어진 업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의 투자나 지식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투자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나라는 특히 수율 측면에서는 이게 잘 봐야 될 게 한꺼번에 바로 도와지는 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다른 형태의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수율 확보가 됐다거나 빅테크 회사의 어떤 형태를 따냈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결과가 있지 않은 바에야 만만치 않게 이제 수율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수율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부족하지만 제 책에 보시면 실제 수율의 측정이나 이 수율이 왜 어려운 것이냐, 수율에서 왜 소부장이나 협력이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도체 업계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버린 AI까지 생각해서 한국 반도체가 계속적인 경쟁력과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